요즘 다들 어렵다곤 하지만 단골 장사로 버티고 산지 직송 온라인 택배로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0년도 지난 일이네요. 그땐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던 가정주부였고 듬직한 남편과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난 아들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정말 바보 같은 엄마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은 아이랑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해서 아침부터 김밥을 싸며 부산을 떨고 있었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죠.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 남편도 여러 가지 보호장구를 챙겨서 경기도에 있는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그땐 정말 돗대기 시장 같았죠. 계곡에 평상 올려놓고 닭백숙 팔고 자릿세 받아먹던 시절이었죠. 우리가 예약해둔 자리가 어딘지 찾고 또 찾다 보니 날도 더운데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짐을 풀려고 보니 갑자기 돈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결국 가게 주인과 몸싸움이 벌어졌죠. 저도 옆에서 말리느라 정신이 쏙 빠졌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장애가 있었지만 부모를 못 알아보거나 집도 못 찾아올 정도로 지능이 뒤처지는 아이는 아니기에 그 당시만 해도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그냥 호기심에 계곡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었죠. 그래도 아이가 없어졌으니 일단 찾아봤지만 아이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지더군요. 남편은 온 계곡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아이를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저는 일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진 지 몇 시간이나 됐는데 실종 신고를 하냐며 기다려 보면 돌아올 거란 핀잔만 주더군요. 지금 같으면 경찰서를 뒤집어 놓을 만큼 난리 날 이야기지만 그땐 그런 대우에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설 때였습니다. 일단 내 힘으로 아이를 찾아보려고 계곡을 뒤져봐도 아이를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라진 아이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곡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남편은 회사를 가야 하고 저도 일단 생활을 해야 해서 계곡을 나와야 했어요. 어디서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누가 납치를 했는지 밥을 먹어도 걱정, 숨을 쉬어도 걱정만 들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지경이었죠. 실종 신고를 했고 저와 남편은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아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설이란 시설도 다 방문해 봤습니다. 어디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만 들어오면 전국 각지로 돌아다녀야 했고요. 아이는 어디서 뭘 입고 먹는지도 모르는데 자식은 우리가 편한 방에서 잘 수 있냐며 제대로 누워서 자본 적이 없었고 저 역시 어디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 항상 나갈 준비를 위해 차 안에서 잠을 잔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피곤한 건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땐 30대라서 체력적으로 버틸만 했으니까요. 문제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약을 먹고 잠이 든 날이었어요.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다가 감기약에 취해서 잠이 들었으니 잠을 얼마나 오래 잤겠습니까? 근데 꿈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나타났어요. 걱정 말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곤 잠에서 깼습니다. 별 희한한 꿈이 다 있네 생각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니 남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마침 남편이 남긴 쪽지를 보니 제가 잠든 사이에 제보자한테 연락이 왔으니 혼자 만나러 나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기에 저녁 때쯤이면 돌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과 작별을 하고 말았죠.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남편까지 사고로 잃으니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댔어요. 술 없이는 1분도 못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고 저는 먹고 입고 자야 했는데 그것 자체도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남편은 떠났고
남은 것은 남편 사망보험금을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빼서 술 사먹는 내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 없이는 못 버티는 삶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술을 또 찾게 되는 악순환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 남편이나 아이가 하늘에서 정말 좋아하겠구나. 엄마는 매일 술 마시고 아내는 매일 내 목숨값으로 또 술을 먹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좋아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들이 전부 내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고 내 아이가 만들어준 추억인데 나는 그걸 술로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 달콤한 소주 맛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헛살았구나, 몹쓸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죠. 나 미친 듯이 일하고 싶으니까 일자리 좀 알아봐줘. 그렇게 서울을 떠나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수산물 시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지방의 수산시장에 오니 누가 처음에 이쁘게 보겠어요. 솔직히 여기저기 치근덕대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잊기 위해 열심히 산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30대 후반 파릇파릇할 때 이곳으로 와서 이제 60이 넘었으니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더군요. 그토록 가족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지만 60이 넘게 잘 살고 있고 절대로 남편 외엔 다른 남자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재혼해서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변화가 몇 개 생겼습니다. 재혼을 한 곳도 있었지만 단골들이 생겼고 이젠 나름 이 동네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제 노력과 지금의 남편이 있었으니 가능했었죠. 하지만 제가 일부러 노력을 안 한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에요. 잃어버린 자식만 생각하면 도저히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지금의 남편과 재혼할 때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죠. 물론 제 몸이 아이 낳을 때도 지난 탓도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은 입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재혼한 남편도 조금은 아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터라 제 말에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남편 역시 자식을 어릴 적에 사고로 떠나보내고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정말 무슨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정착하고 좀 지나서였죠.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얼굴도 소도둑놈처럼 생겼는데 성격까지 드세서 처음엔 소개시켜준 사람을 속으로 욕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깡패를 나한테 소개를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소개로 만난 자리이니 예의를 갖춰서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뭐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내일 서울 가는데 갔다 오면서 좋아하는 거 사오려고요. 당당하다고나 할까? 거침없이 호감을 표현하는데 호기심이 가더군요. 도대체 이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이젠 재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유행에 정말 빨랐어요. 대부분 가게가 직접 방문한 손님에게 치중할 때 남편은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될 거라고 SNS로 주문하는 시대가 될 걸 예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푸짐한 양도 중요하지만 신선하게 포장해서 전국에 배달하는 유통망이 중요하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콧방귀를 꼈죠. 하지만 남편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한 명이지만 온라인으로 팔면 100명, 1000명도 넘어 잠재 고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라고. 솔직히 그게 되게 손이 많이 가고 포장지부터 일회용 그릇 등도 주문해야 할 것들이 엄청 많아서 짜증을 냈거든요. 하지만 점점 포장 기술이 좋아지고 물류, 유통망이 좋아지니 가능해지더군요. 미리 준비했더니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당일 배송까지 되니 굳이 손님을 맞이해서 서비스에 서빙까지 안 해도 되니 더욱 편해졌습니다. 사실 나이 먹을수록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람 상대하는 일인데 이건 온라인 주문이 들어온 걸로 포장해서 배송만 하면 되는 일이라 몸도 마음도 수월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죠. 하지만 즐거울수록 마음 한켠은 답답하기도 했죠. 바로 아이 때문입니다. 같이 있었더라면, 살아있었더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마음속은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지금의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했죠. 일일이 아이 생사 여부까지 말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차라리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제가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말을 했죠. 제 마음속에만 아이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그런데 남편과 아이를 너무 생각해서인지 근래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보통 정해진 시간 안에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 보내 저녁까지 배송을 완료 지어야 하거든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택배 직원의 실수로 몇십만 원어치 물건을 제대로 배송을 못하게 된 거예요. 손님들은 온라인으로 항의를 해대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상품은 댓글 하나에 그리고 별점 하나에 매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이 가게는 배송이 엉망이다, 이렇게 항의 글이 올라오니 별점 테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이래저래 사고를 수습하고 물건을 가져간 택배 직원의 실수인 걸 알게 되고 실수를 한 택배 직원과 담당자가 사과를 한다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딱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더군요.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과에도 모자를 판국에 쭈뼛쭈뼛거리더니 우물우물 거리는 발음으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치 제가 들어도 억지로 짜증내며 사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솔직히 이런 사과를 받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빈정이 확 상한 남편이 그딴 걸 사과라고 해? 이러면서 택배 직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워낙 불같은 성미에 말릴 틈도 없어서 모두들 멍하니 바라만 봤죠. 남편은 극도로 흥분해서 당신은 어떡할 거야? 내 가게 어떡할 거냐고. 이게 돈으로 변성되는 게 아니야. 지금 손님이 다 나가 떨어졌다고. 제가 봐도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그쪽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기사가 어눌한 말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택배사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말하는데 좀 장애가 있어서 오해를 하셨나 봅니다. 이 친구가 원래 그런 거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잃어버린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도 제대로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요. 늘 발음이 엉성했는데 괜히 남의 아이 같지 않고 측은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때린 건 미안하니 대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힌 거고 맞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피해 입은 건 알아서 하겠다고 중재안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 택배기사는 어눌한 말투로 물어드릴 테니 맞은 건 못 참겠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때린 건 잘못이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괜히 일이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맞은 사람이 있고 때린 사람이 있고 증인까지 있으니 우린 그렇게 근처 경찰서로 갔습니다. 동네가 동네인지라 두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경찰도 좋게 좋게 서로 합의하라며 권유를 해주더군요. 하지만 젊은 택배기사는 완강히 버티는 겁니다. 담당자가 너 자꾸 이럴래? 누가 너 취직시켜주고 일 가르쳐줬어? 이거 완전히 성격도 이상하고 말도 못하는 걸 걷어주니 자꾸 일 크게 만들 거야? 소리를 치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는 젊은 택배 직원이 이해가 안 됐지만 기가 죽어서 아무 말 못하는 모습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도대체 저 청년 정체가 뭡니까? 하고 물었죠. 뭔가 그 청년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강한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던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의 말을 듣고 저는 까무러쳐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릴 적에 장애가 있어서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좀 못하고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떤 노부부가 데려다 키웠는데 애를 공부도 안 시키고 일만 시킨 건지 지능이 엄청 낮아요. 나중에 노부부가 학교 보내줘서 또래보다 3살 늦게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나마 고등학교 때까지 놀림받고 노부부 돌아가시고 나서 공장 다니던 게 불쌍해서 제가 이 회사에 취직시켜줬는데 이렇게 큰 민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잃어버린 아이 생각이 물씬 나는 겁니다. 아이를 찾으면 택배 청년 나이쯤 됐겠구나. 아이도 이렇게 잘 지내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에 택배기사에게 어릴 적 기억나는 건 없냐고 몇 가지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질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 지르고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택배 청년에게 합의를 보자고 잘 타이르고 달래서 그날 폭행 사건 및 배달 사고는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섰죠. 하지만 집에 와서 자꾸 택배 청년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 말이죠. 너무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아이의 신체적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택배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잃어버린 아이는 등에 큰 사마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마귀가 있다면 택배 청년이 100% 내 아이일 거라 확신했죠. 그리고 만나서 제 과거를 담담히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담당자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뭐하냐? 사마귀 있어 없어? 빨리 보여드려!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더군요. 청년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등을 보여주는데 아이고 역시나 였습니다. 깨끗한 겁니다. 수술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친자 확인을 좀 해봐도 되냐고 물었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유전자가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잠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게 아닐까 상상을 해본 셈이 된 거죠. 잠시나마 아이를 만날 수 있진 않을까 기대를 했고 그래서 그런지 점점 그 택배 청년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어딘가 살아있다면 저 청년처럼 슬픔도 고통도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랬더니 자꾸 그 청년이 신경 쓰이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틈날 때마다 불러서 밥도 먹이고 용돈도 주고 물건 거래도 많이 맡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남편 눈엔 가시 같았나 봐요. 하루는 도대체 저 청년을 왜 챙기냐며 따지더군요.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아이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저를 안아주더군요. 요즘은 그냥 아이가 어느 하늘 아래서 잘 살아서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못난 엄마도 이렇게 꿋꿋이 살고 있으니 우리 아이가 어떤 걱정도 없이 무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만 살아주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를 만나지 않아도 좋아요. 아이만 행복하면 되니까요. 이제 30이 훌쩍 넘은 나이겠네요. 어느 집안에 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 말처럼 죽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엔 엄마 거리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기만 바래요. 제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